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세상을 이해하는 채널, 여러분의 금융 멘토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의 통장 잔고, 지갑 속 현금, 주식 계좌의 모든 숫자가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약 1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이 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인류 최대의 경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고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래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지혜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1900년대 초 러시아를 뒤엎은 소비에트 혁명가들의 머릿속은 한 사람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돈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인간의 모든 활동, 심지어 우정이나 사랑, 지식 같은 고귀한 가치마저도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MZ세대가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 아닐까요? 너 연봉 얼마야? 그 아파트 몇 평이야? 이런 질문 하나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모든 관계가 이해타산적으로 변하는 현상. 마르크스는 돈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내재적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돈으로 환산되는 외부적 가치만 남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하는 세상을 비판한 겁니다. 이런 생각에 깊이 감명받은 소련의 혁명가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돈이라면 그럼 돈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 얼마나 단순하고 급진적인 생각입니까? 돈이 사라진 자리에는 완벽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이상적인 사회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필요한 물건은 국가가 알아서 나눠주는 세상. 언뜻 들으면 정말 천국 같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거의 멸망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33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전의 황제 정부는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겨우 전쟁이 끝나나 싶었더니 곧바로 공산주의 적군과 반대파 백군이 맞붙는 내전이 터졌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 인플레이션은 하늘을 뚫을 기세였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보급망은 완전히 파괴되어 도시에는 물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공장들은 석유나 석탄이 없어서 멈춰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비옥한 농토와 산업지대는 적대국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불부터 끄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불부터 꺼야죠.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지도부는 아니, 지금이 기회다. 이 혼란을 이용해서 아예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자. 라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러시아 사회를 돈 없는 세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가겠다고 말이죠. 그들의 첫 번째 단계는 돈의 공급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국의 모든 은행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해체했습니다. 은행의 자산과 예금은 전부 정부, 즉 국가의 금고로 들어갔죠.
사실상 은행이라는 산업 자체를 국가가 독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도 이전 정부가 졌던 모든 빚을 무효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국유화된 산업을 운영하고 한창 진행 중인 내전을 치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빌려줄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죠? 그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걷어들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이전 정부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시중에 돈은 미친 듯이 풀리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물건은 없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바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1918년 말 물가 상승률은 598%를 기록했고 바로 다음 해에는 1376%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1,500원짜리 김밥 한 줄이 1년 뒤에 2만 원이 넘게 되는 그런 미친 상황입니다. 화폐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아무런 동기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농사지어서 팔아봤자 받는 돈이 휴지 조각인데 누가 팔고 싶겠어요. 딱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도시에 식량 위기가 찾아옵니다. 도시 사람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소련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농촌의 식량을 강제로 빼앗아 도시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식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식량을 다 빼앗긴 농부들은 이제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대기근이 러시아를 덮쳤습니다. 농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식량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에서 사람 고기가 팔리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인유까지 포함해서요.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결국 돈을 없애려던 위대한 실험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돈의 가치를 없애버리면 부유한 자산가들의 힘을 무너뜨리고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며 사회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자기가 가진 자원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숨겼습니다. 심지어 정부 기관들끼리, 도시들끼리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죠.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1920년 길고 길었던 내전에서 승리한 소련은 이제 경제와의 전쟁에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은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더 빨리 없애기 위해 돈을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의약품이나 식량 같은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죠. 이 결정은 위기를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제 1300% 수준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중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소련 정부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전시공산주의 정책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요. 그들은 결국 방향을 180도 바꿉니다. 금의 가치를 연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다시 보장했으며 정부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23년부터
경제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안정은 코스염을 기른 어떤 독재자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의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소련은 돈이라는 거대한 악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셀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상은 그저 이상일 뿐이며 현실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투자와 인생 설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일 겁니다. 한 방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꾸준하고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 갓생을 만들어가는 지혜. 어쩌면 100년 전 소련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